권의 책은 우리 안에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가 남긴 말입니다. 이 말은요, 지금까지도 우리의 독서의 본질을 꿰뚫는 명언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얼어붙어 있는 정서를 깨는 도끼로 책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의미겠죠. 자, 오늘도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책, 공책, 책 수학, 책책 어려워. 책 비싸우, 책 수혜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힘든 하루하루 보내셨죠? 꽝꽝 얼어버린 우리의 정서를 도끼로, 책이라는 도끼로 한번 깨보겠습니다. 아는 척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한국인들에게 정말 압도적인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이 팔렸지만 특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씩 읽는 세계문학 전집이 있어요. 네. M출판사에서 나온. 그게 이제 300~400권 정도 이상 되거든요. 거기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요. 1위를 차지한 책입니다. 저는 약간 좀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잖아요. 네. 빨간 맛. 네. 여기서도 다뤘던 책인데 위대한 캐치비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뭔가 고뇌하는, 여기서 우리 얘기했던 건데 데미안, 헤르만 헤세. 데미안도 괜찮다. 사실 그 친구들이 많이 팔린 책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얘보다는 못해요. 1위는 J.D. 셀린저의 네.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이 책이요, 2001년에 출간이 네. 되는데 그 이후로 92세를 찍었고 50만 부가 팔렸는데요. 와. 이게 한국에서만. 와. 전 세계적으로는 여태까지 6,500만 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이야. 이제 계산을 해봤죠. 이거를 도대체 얼마나 번 거야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네. 지금은 10% 하니까 15,000원짜리면 1,500원이지만 네, 네, 네. 옛날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한 700원으로 잡고 평균 네.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책으로 얼마를 벌었냐면 455억. 우와, 455. 455억. 이야, 대단하네요. 또 호밀밭에 파수꾼 하면 약간 좀 농사 짓는 얘기. 평온하고 네. 약간 잔잔바리로 좀 잔잔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 작가님이 보실 때 줄거리는 어떤가요? 이 홀든 콜필트라는 이 친구의 이야기인데 네. 고등학생이에요. 이 친구가 그 뉴욕의 명문 사립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네. 성적 부진으로 퇴학 위기에 처해서 당할 바엔 내가 먼저 그만둘게 하고 편지를 써놓고 2박 3일 동안 가출하는 가출 소년의 방황기라고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영농 후계자 얘기 아니구나. 이 금수저 집안 아들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뜬금없이 호밀밭이 등장했을까 그러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 금수저 집안의 아들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공감을 샀을까 네네.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호밀밭이라는 건 순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 순수.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홀든 콜필트는 순수한 세계에서 있다가 이제 어른의 세계로 지나가는 성장기의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순수한 세계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동경하고 지키고 싶지만 자기가 가출을 했잖아요. 네. 가출한 다음에 할 거 다 해요. 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뭐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순수한 사람으로 절대 볼 수 없는 행위를 하면서도 나는 순수를 지향해. 그러면서도 어른들이 위선을 떨면서도 순수를 막 이렇게 가장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실망하고 홀든도 속해 있고 어른들 속해 있는 세계는 속물의 세계 그리고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 피비를 통해서 바라보는 순수의 세계. 그래서 나는 이 순수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순수하진 못하지만 이 순수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 걸 지키고 싶은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나는 호밀밭에 속할 수 없지만 네네. 파수꾼이 돼서라도 이 순수의 세계를 지키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제목인 거죠. 16살 하면은 질풍노도의 시기, 네. 진짜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시기잖아요. 거기다가 아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뭔가 약간 애매하고 중간자적인 맞아요. 그런 세상인데 속물과 순수 그 사이를 방황하며 그 순수는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그렇죠. 네,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했네요. 그렇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 책은 1951년에 발표됐을 때 네. 문제작이 됐었던 이유는 여기 나오는 묘사나 대화나 이런 것들이요.
지금으로 치면 기소거투성인 거예요. 방송 불가. 삐, 예. 삐. 삑삑삑삑삑삑삑삑. 그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오.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서는 정말 센세이셔널. 특히 50년 정도 하면 뭐 좀 엄숙한 시대였거든요. 네. 이런 책이 나오다니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바보, 멍청이, 토하고 싶다. 이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명했다가 네. 진짜로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뭔데요? 얘가 암살범의 책으로 유명해져요. 암살범의 책이라니요? 그 얘기 네. 들은 적 있어요. 네. 존 레논을 암살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마크 체프먼이 즐겨 읽었던 책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다. 근데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 암살범 리 하비 오스왈드가 이 사람은 체포됐을 때 호밀밭의 파수꾼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세상에. 우와. 네. 와. 그리고 미수로 끝났지만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했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존 헝클리 주니어인가? 이 사람도 이 소설을 즐겨 읽었다라고 해서 그 음모론자들이 되게 즐겨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좀 갑자기 심한 생각이 소름이 돋는데요. 네. 아니, 사람들이 이게 굳이 그렇다고 여기에 암살 지령이 써 있지도 않은데 왜 이걸 볼까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좀 그 당시의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묘사나 내용들 심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자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작이라는 이야기가 붙은 건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서로도 되게 많이 지정된 와. 책이에요. 우리 도서관에 이런 거 넣지 마 하는 식으로요. 와, 가장 많이 팔렸는데 네. 그또 읽지 마 금서로 하는 또. 책이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네. 나중에 어떤 정도냐면 이 책을 가지고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를 했다가 이제 강의가 잘리기도 하고요. 와. 고등학교 선생님이 애들이랑 이 책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하자라고 했다가 해직이 되기도 한 와. 그런 책입니다. 그럼 이런 소설을 쓴 작가님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데요? 1919년생이신데요. 네. 이 소설이 1951년 나왔잖아요. 네네. 돌아가신 게 91세인가 92세에 돌아가세요. 장수하셨네요. 그러니까 엄청 한 몇십, 40년, 50년을 숨어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서 인터뷰해도 인터뷰 안 한다 쫓아내고. 그래서 이분 돌아가셨을 때 가장 많은 반응이 뭐였냐면 그분 아직도 살아계셨어? 언론 활동이나 그런 거 전혀 안 하니까. 그만큼 신비주의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사람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65년부터 은둔 생활을 시작해서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은둔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은둔형 소설가의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렇게 인쇄 많이 우리 계산했는데 뭐 쓰지도 못하셨겠는데요? 그 정도면 저도 은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한 번 그렇게 했으면 됐지. 그리고 당시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또 미국은 통신 판매가 발달했기 때문에 통신 판매로 또 플렉스할 수도 있으니까. 야. 주인공이 사흘간 엄청난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그 동생 피비에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마음은 순수구나라는 네. 생각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노란 옷이랑 순수랑 굉장히 잘 그러니까.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순수하다 정말 한떨기 수선화 같아요. 네. 저는 수선화밭의 파수꾼으로 오늘 네, 그러니까 난 어수선에서 수선하고. 나도 무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이, 작가님 네. 욕심 내지 마요. 알겠습니다. 나보다 웃겨서 뭐 하려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는 척책방 정말 재밌는 뒷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오늘 아는 척책방의 책은 호밀밭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후반기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 함께 하셨는데 원래 그 신입생들이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열정적으로 꽉 차게 이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21대 국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마무리 단계 네. 4년이 다 지나가고 있어서 그동안 4년 동안에 했던 일들을 점검도 해보고 또 어떤 일들을 좀 마무리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22대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내년 또 총선도 준비하면서 네.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의원님께서 선정해주신 책을 통해서 의원님의 인생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정해주신 책은요, 바로 20살 도망자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밋밋한 표지에 네. 강렬하게 제목만 들어가 있거든요. 부제를 보면요, 그해 5월 광주 엑소더스 첫 고백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인지 먼저 만나볼까요? 1980년 5월 대학 신입생이었던 한 청년은 저격당한 시위대에 참혹한 주검을 목도한 뒤 자진해서 총을 든 시민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혼돈의 도시 광주를 벗어납니다. 목숨 걸고 들었던 총을 내려놓고 동지들을 버린 채 도망쳤다는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아온 그. 20살 도망자는 광주로부터 탈주 혹은 도피했다는 부채의식을 안고 살아온 그해 5월 20살 청년의 이야기이자 이제는 50대 후반이 된 중년의 이야기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시민군으로 나섰던 한 청년의 고백을 담은 20살 도망자라는 책인데요. 읽으면서 40여 년이나 지난 시간인데 여전히 그 시간들을 잊지 못하고 굉장히 참혹한 현실 속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1980년 하면 의원님께서도 대학에 입학한 첫 해였다고 그렇죠. 저도 대학 1학년 들었어요. 그러면은 20살 도망자의 주인공의 삶과 굉장히 죽적되는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고향도 같은 것 같던데요. 네. 순천에서 태어나셔서 광주로 또 학교를 가셨고 예. 그래서 인상적으로 선정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짐작을 하게 되는데 이 인생책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5.18 43주기를 맞이해서 인생의 책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이 김다면 작가가 쓴 20살의 도망자, 이것은 저도 당시에 대학 1학년생이었고 네. 5.18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엑소더스가 있습니다. 수천 개의 엑소더스가 있는 것이죠.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광주를 탈출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저자가 저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지만 또 당시 아픔을 같이 겪었던 그런 동병상련의 또 그런 애틋함이 있고 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선정을 했고요. 20살의 도망자란 책을 통해서 현장에서 정말로 피해 당사자가 아닌 탈출, 도망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이제 5.18의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함이죠. 근데 본인도 희생자잖아요. 어쨌든 5.18의 희생자인데 다른 책보다는 훨씬 5.18의 현장 그리고 또 그 탈출했던 그 죄의식과 아픔을 나름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했던 그런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네. 저는 이 책을 인생의 책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인생과 책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석 의원의 책과 인생 이야기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그해 5월. 피천득 선생님의 5월이라는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지다.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피천득 시인이 말을 했지만 5월 굉장히 아름답고 순수하고 뭔가 맑고 찬란한 그런 우리가 보는 정말 꽃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5월에 벌어진 굉장히 비극적인 우리의 역사 이야기 그때 현장에 계셨던 거죠? 그렇죠. 네. 80년 5월에 이제 작가는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광주로 네. 이렇게 왔던 친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보다는 1년 선배인데 저는 네.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1년 재수를 하고 이제 광주로 네. 갔었는데 저는 작가보다는 훨씬 그 사전 그 충격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11.6과 12.12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겪고 이제 저는 광주에 왔는데 광주에 와서 3월 달에 대학 생활을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에 80년의 광주는 학창 시절이라는 그런 낭만을 생각할 겨를은 없는 것이죠. 계속 사학분쟁 투쟁에 참여하고 네. 바로 이제 전두환 군사 독재 타도 이런 어떤 구호 아래 계속해서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으니까요. 신입생이셨잖아요. 네네. 근데 막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다 펼쳐진 나의 대학 생활이 사실 그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근데 당시에 아마 80년 5월에 광주에 계셨던 분들은 택시 운전사란 영화에서도 서울의 택시 기사가 외국인
이제 기자를 태우고 광주에 와서 네. 본인은 아무런 광주에 대한 사전 정보나 인식 없이 내려왔지만 당시에 5.18 현장을 보고 네. 거기에 뛰어드는 거죠. 네. 20살의 도망자 작가도 아무런 의식화 교육을 받지도 않았었고 운동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헤비메탈에 심취해 있는 학생이잖아요. 네. 근데 5월 현장에서 직접 현장에 눈을 보고 그 국가폭력에 대한 그런 폭력적인 그런 사태를 보면서 의문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왔으니까 이런 개념은 가질 수가 없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특별히 뭐 굉장히 내가 조국을 위해 뭐 대의를 위해 그런 거라기보단 이렇게 같이 옆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일어서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누구나 총을 들 상황이 됐다. 돌 대신 이제 총을 들어야 했다. 우리의 형 아니면 동생이 참혹하게 죽었다. 혼절할 정도의 처참한 죽음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격분을 일으켰다라는 구절도 여기 있거든요. 당시 저 기억으로 5월 17일 정도에 아마 이화여대에서 91개 대학 총학생회 회장들이 아마 모이는 것으로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것 그리고 계엄 해제 이런 부분 주장하기 위해서 15일 날 도청 집회에서인가 저 기억에 박관현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도청 분수대에서 연설을 하면서 17일 날 이화여대에서 총학생회장들이 다 모이는데 여기에 계엄군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네네네. 대신 나는 반드시 탈출해서 다시 광주로 오겠다. 근데 만약에 내가 광주에 못 오게 되더라도 5월 18일 날 2시에 전남대 정문에서 아니면 4시에 도청 분수대에 다시 모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하고 가는데 정말로 5월 17일 날 계엄군이 이화여대를 덮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학생들, 총학생회 일부는 체포가 됐고 나머지는 이제 도망가고 그랬는데 저는 그 이야기 때문에 2시에 전남대 정문을 갔었고 네. 4시에 도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게 계획적으로 누가 해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죠,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떤 조직화된 세력들이 5.18을 이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계엄군들의 과도한 진압, 이 국가 공권력의 무도한 탄압, 광주 시민에 대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저항의식 이게 5.18에 어떻게 보면 5.18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근거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의 저자도 5월에 대한 기억을 좀 묻어뒀다가 영화 택시 운전사 보고 그게 다시 생각나면서 널리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송강호가 서울로 이제 올 때 전남 택시 남발을 달고 비포장도로로 달리는 그 장면이 저는 기억에 나거든요. 네. 혹시 의원님께서는 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5월 18일 날 저 기억에 아마 박찬이라는 옛날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프로 권투가 그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예요. 6차 방어인가 그랬을 텐데 그 박찬이 권투를 학생들이 다 같이 봤어요. 그날 저녁에 그 박찬이 권투가 끝나고 화장실을 몇 명이 같이 갔었는데 그때 총성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계엄군들이 막 대학생들 잡으러 뛰어오잖아요. 그 당시에도 산수호거리 쪽에 그 군 트럭이 2대가 딱 내리면서 공수부대 요원들이 쫙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저희들은 우리를 잡으러 온 것으로 이제 착각을 했던지 아니면 우리가 목표였는지 모르겠지만 놀래서 거기서 이제 각자 도망을 칩니다. 저는 중흥동에 있는 이제 친구 하숙집으로 피신을 했고요. 선배 한 분은 정읍으로 산을 넘어서 걸어서 도망을 가셨대요. 이제 5월 달에 가끔 날이 덥고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산에서 그 되게 보면 도로 산 밑에 도로에 도랑이 있잖아요. 네. 물을 먹으러 거기 내려와서 물 먹고 있다가 잡혀서 다시 또 광주 상무대로 끌려오신 선배도 있고 계엄군들이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뭐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 하숙집들을 다 이렇게 검문을 해서 하숙생들이 있으면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장롱에도 숨어 있는 경우가 있고 저도 그 하숙집 가서 장롱에 한 8시간 정도는 장롱 속에 있었어요. 그때 그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누가 들려준 이야기가 광주역으로 숨어 들어가면 광주역에서
광주를 빠져나가는 열차를 태워준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5월 20일이 집단 발포가 있었잖아요, 도청 앞에서. 네. 집단 발포를 저는 못 봤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5월 21일 새벽 한 2시경에 그 친구 하숙집에서 나와서 당시에는 그 전남대에서 광주역으로 가는 그 뒤에 도로가 전체 포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약 8차선 되는 도로가 가운데만 2차선으로 포장이 돼 있고 나머지는 흙길이에요, 양쪽이. 이제 계엄군들이 있을 줄 모르니까 포박하다시피 광주역으로 들어가서 철조망을 이렇게 올리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기관실로 갔더니 정말로 숨겨주는 곳이 있었어요, 학생들을. 기관사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곳인데 이렇게 침대 같은 큰 탁자가 놓여 있고 커튼이 쳐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으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더니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고향을 이제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순천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새벽 2시 몇 분에 순천으로 가는 열차에 저를 이제 태워주신 거죠. 근데 지금도 저는 그 순천역에 내렸을 때 이제 도착을 해서 역사를 딱 나왔는데 네. 광주와는 너무 다른 이 역 광장의 풍경이 너무 평화로운 겁니다. 네. 아까 광주는 전쟁터라는 네. 표현이 있었잖아요. 시민들이 너무 평온하게 이렇게 걸어다니고. 광주 상황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광주가 다 봉쇄돼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한 게 머릿속이 하얘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순천역 앞에서. 멍하니. 그렇게 그냥 탈출했던 거죠, 저는. 이야, 정말 이영석 의원님만의 광주 엑소더스 얘기를 이렇게 생생하게 들어보다니. 근데 여전히 지금도 떠올리면 이렇게 너무나 참혹하고 네. 가슴 아픈 상황으로 기억이 되시나 봅니다. 아유. 게다가 더 억울할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거나 그렇죠. 가담을 했다거나가 아니라 그냥 젊은이는 잡아가가지고 때리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자꾸 상처를 덧내고 그 아픔을 다시 일깨우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국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만들려는 거였고, 그래서 민주당 1호 법안으로, 당론 1호 법안으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일자리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하자 그래서 그건 제가 양해를 해드렸고, 그래서 2호 법안으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뭐 완전한 치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5.18에 대한 치유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볼까요? 자, 이영석 의원의 책과 인생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는 사전 오기입니다. 정치에 입문하시기 전에 광주에 은행원으로 계셨다고 들었고, 은행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굉장히 반듯하고 꼼꼼하고 뭔가 섬세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의원님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분위기가. 전혀 안 네. 제가 인생 책방의 비공식적인 수사반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BGM 들리죠? 띵, 띠리리리, 띠리리리. 그래서 의원님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의원님 때문에 은행문을 못 열 뻔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에? 진짜입니까?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숙직이 없어지면서 당시에 보안 담당이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안 카드가 네네네. 만들어지고 숙직이 있는 시대에서 이제 보안 카드 시대로 막 옮겨갔는데 말단 행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 담당을 자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9시 반에 은행에 샷터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셔터는 9시 반에 올리지만 8시 반까지 직원들 다 출근해야 돼요. 그러면 8시 정도에는 금고가 열려야 됩니다. 근데 전날 회식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술을 꽤 먹습니다. 그 당시 술을 전혀 못 할 때입니다. 중학 때. 근데 술도 못 먹은 이제 그때 젊은 청년이 아침에 이제 완전히 잠에서 못 일어난 거예요. 술 네. 취해가지고. 해도 안 들어오고. 예. 근데 그래요. 어떻게? 그 주인 이제 가게 주인께서 뭐가 막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련하게 들리는 거죠. 네. 눈을 딱 떴어요. 떴는데 몇 시예요? 보니까 9시 10분 된 거예요. 9시. 어떡해.
9시 반에 문 열어야 되는데. 주무셨네. 장년 장년 막 깨워서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더니 부속이다. 야 뭐해? 아이고. 얼마나 빨리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야. 근데 재밌는 게 직원들 다 은행 앞에 쫙 앉아 있는 게 추운데 눈을 피해서 계단에 앉아 있죠. 이제 광주도 당시에는 좀 시골이니까 어르신들은 네. 은행 문 열기 전에 오십니다. 아, 네. 일찍 와서 기다려요. 다 줄 어르신들 서 있는 야, 거네요. 몇 어르신들 개의 눈이 몇 분, 쳐다보고 있는 예, 거예요. 앉아 있죠. 그럼 막 달려가서 이제 가드레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제가 확 뛰어넘어서 하니까 와. 직원들이 전부 박수를 쫙 쳐주고 그래서 아유. 은행 금고가 8시에 열려야 될 금고가 9시 바로 반 직전에 열린 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신입사원의 그런 에피소드가 있긴 했지만 은행원으로서 10년 동안 근무를 또 하시다가 노조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고 노동운동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예, 예. 그 계기가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입문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노조위원장을 안 했으면 아마 정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네. 이제 은행에 입사했을 때 동기들한테 나는 은행장까지 갈 것이다. 오. 큰 포부를 갖고 이제 갔기 때문에 직장이 바뀐다는 생각을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어요. 해보지는 않았는데 87년에 노동자들 대투쟁이 일어납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노동조합이 위원장이 전부 간선제, 대의원들이 뽑는 체제였는데 직선제 투쟁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네. 이제 사내 직선제 투쟁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해서 90년에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이 직선제로 바뀌면서 저 선배 위원장이 탄생이 되고 제 2대 직선제 위원장으로 제가 제 노조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 9년 만에 노조위원장이 됐는데 그 노조위원장이 되고 나서 바로 IMF가 왔습니다. 97년에. 은행도 이제 망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근데 그 97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와 한국노총이 처음으로 정책 연대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면으로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이제 노총위원장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이렇게 배정을 하고 광역의회에 새정치국민회의가 당선될 수 있는 곳에 노동계 후보를 비례대표 2번으로 주는 것이죠. 네. 네. 그 노동계 후보를 2번으로 주는 그런 약속이 돼 있어서 그때 이제 제가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시절인데 오. 네, 비례대표를 받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예. 오, 정치 입문하고 굉장히 힘든 날들이 또 이어졌다고 하는데 두 번째 키워드가 사전 오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 입성할 때까지의 시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신 건가요? 어떻게 힘든 시간을 겪으셨는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때가 있고 네. 또 그런 아픔의 시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98년에 그렇게 우연치 않게 네. 광역의회에 진출하게 됐고 또 2002년에는 이제 지역에 공천을 받고 광주 시의원이 돼서 가장 최연소 전국 의장이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만 39에 그때 했으니까. 어머 어리셨네요. 예, 예. 그때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죠. 네. 그렇게 이제 전국 최연소 의장도 하고 막 했었는데 2006년부터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겁니다. 아, 이 사전 오기가 선거마다 그 진짜로 사전 오기인 건가요?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떨어진 4번 떨어지고 5번째. 예, 광주 분들이 그 투표 성향이 all or nothing이에요. 몰아주기 아니면. 찍어주면 전체를 다 이렇게 당선을 시켜주고 네. 그렇지 않으면 싹 떨어뜨리는 네. 아주 이게 쌈박합니다. 그때는 그냥 전체 의원들 그 뭐 다 떨어졌어요. 시장, 5개 구청장, 광역 의원들 전체가 다 열린우리당이 광주에서 참패해서 졌고 네. 또 2010년에는 다시 북구청장에 이제 도전했는데 그때는 또 경선에서 또 지고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는 제가 정말 준비도 많이 하고 도전했었는데 그때 또 한번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입성을 했으니까 사전 오기 맞을 것 같습니다. 사전 오기 그 시간 동안 그 세월 동안 쌓아온
비전들이나 굉장히 하고 싶은 일들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또 21대 국회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진영 씨가 준비한 시간이죠? 네, 이제 약간 휴식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기 휴게소 들렸다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고속도로로 너무 달리셨으니까 이제 뭐 좋아하세요? 휴게소 음식? 감자? 저는 휴게소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네. 옛날에 쥐포. 쥐포. 와. 쥐포구이 제가 상상으로 먹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당연하지 게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예, 예.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 질문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하지를 외쳐주시고 예.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거든을 외쳐주시고 부연 설명을 짧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중 나는 비주얼로 상위 5%에 해당한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아니다. 아, 진짜요? 되게 잘생기시지 않으세요? 음성도 좋으시고. 정말 잘생긴 의원들 많잖아요. 아, 누가 의원님도 있을까요? 한준호. 저도 여기 나오셨는데 깜짝 놀랄 네. 정도로 잘생기셨더라고요. 네, 그냥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 정치를 하지 않고 은행원 계속했으면 지금쯤이면 은행장쯤 했을 텐데 가끔 정치에 뛰어든 것이 후회될 때가 있다. 하나, 둘, 셋. 당연하지. 아, 진짜? 그래, 그럴 것 같아요. 저희 그 은행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행 출신 행장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자행 출신 행장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다행히 이제 한 5년 전에 네. 자행 출신 행장이 나왔어요. 제 후배가. 그래요? 2년 후배가. 네네. 자행 출신 행장이 나왔는데 제가 그 정치 안 하고 있었으면 한 10년 전에 아, 역사를 앞당길 수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하는 동안 너무 힘들어서 또르르 눈물 흘린 적도 있다? 하나, 둘, 셋. 없다. 아, 정말 아니거든요. 아니다. 예. 제가 그게 눈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장면은 너무 네. 알겠습니다. 그거야말로 트라우마이신 네. 거니까. 네. 그냥 이렇게 보면 상남자예요. 눈물이란 없다. 울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네. 아까 그 눈물은 지금 믿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사전 오기로 어렵게 국회 입성했지만 앞으로는 꽃길만 걸을 것이다. 다음 총선에 자신 있다. 하나, 둘, 셋. 당연하지. 오, 정말요? 예, 이제 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네.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그 동안에는 열심히 이제 해왔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들을 나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머리 숙여서 다시 한번 당연히 만들어 달라고 제가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 쥐포 맛이 안 나는데. 지포하시오? 아쉽네요. 또 의원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것 같아요. 여기 지포 대신 박수 보내드릴게요. 자, 이영석 의원의 인생 이야기, 책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자, 정치 소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뭐 대학도 그렇고 직장 생활, 정치 영역에서도 광주를 빼놓을 수 없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고향이나 다름없는 굉장히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광주는 뭐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그리고 직장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정치에 있는 저를 만들어 주신 곳이 광주기 때문에 광주에 대한 애정은 뭐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광주는 부당함에 대해서는 절대 굴하지 않는 그런 저항의 도시, 그런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5월과 관련돼서 광주를 저희들 좀 다시 좀 봐야 될 게 광주 시민들의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투쟁, 저항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2011년도에 광주 5.18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등재될 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동아시아 민주주의 역사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동아시아 민주주의 역사에 기여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공권력이 부재한 도시가 광주입니다. 모든 도시는 봉쇄돼 있고 세계사적으로 다른 어떤 투쟁과 다른 게 그 일주일 동안에 은행을 누가 이렇게 약탈했다거나 방화가 일어났다거나 즉 강력 범죄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도시가 광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광주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는 놀라운 점이네요. 정말 혼란스러운 네네. 상황이었는데 불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이 책 속에도 나오지만 정말 그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이다 생각하고 주먹밥 만들어서 주먹밥 만들어서 하고 나눠주시고 영화에도 그 나왔죠. 택시 운전사 영화에 보면은 기독병원에 네. 헌혈하기 위해서 쭉 줄을 맞아요. 서잖아요. 음. 다 그랬다 그래요. 저는 이제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걸 목격을 못했는데 물, 그다음에 주먹밥 네. 이렇게 시민군들에게 제공하는 그게 네. 이제 광주 공동체가 드러난 것이죠. 5월 달력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요. 유난히 기념일이 많이 나옵니다. 이 5.18이 그 기념일 중 하나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 속에 정말 한 장면이었다는 걸 절절히 느끼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 어떤 분들이 이 책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 좀 추천할 만한 대상 누구 있을까요?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다 봤으면 좋겠는데 네. 특별히 좀 청소년들에게 좀 권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극우 유튜버나 이런 데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5.18의 현실이 왜곡하고 폄훼하는 내용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정말로 바른 역사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우리 청소년들이 보고 그리고 5.18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알았으면 하는 게 그래야지만 역사가 이제 바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좀 많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세요? 의원님 이렇게 아까 진심으로 눈물 흘리는 그 모습 보면서 아팠던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인간 허준, 줄을 서시오, 침을 놓겠소, 한 사람씩 이렇게 좀 아픈 곳을 치유해주는 그런 네. 의원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려요. 네, 이 책을 통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가볍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가볍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무겁잖아요. 아까 청소년들이 이 사건을 접하기엔 너무 무거운데 네. 크기도 되게 좀 예. 200 페이지도 안 컴팩트하고 돼요. 네, 그리고 네. 읽기에도 그냥 술술 읽히면서 그러면서 이 내용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간단히 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좀 청소년들이 진짜로 좀 많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끝으로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제 80년 5월이 벌써 43주기입니다. 5월이기 때문에 광주 5월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대신 또 저희들은 국회에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제도적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픔의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긴 하셨지만 이렇게 눈가 촉촉한 의원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영석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탕처럼 달콤하다는데 하늘을 나는 것 같다는데 What is love? 도대체 사랑은 무엇일까요? 따스하고 달콤해진 공기처럼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책으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저는 홍재경입니다.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과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준비했습니다. 사랑을 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 진정성 없는 사랑을 하는 이들에게는 바람둥이, 카사노바라는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인류의 영원한 화두인데요. 독일 출신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인 에리 프롬은 사랑은 기술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랑의 의미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는 사랑을 위한 기술적 방법으로 인격의 성장을 말하며 사랑하는 것은 창작하는 인간의 고뇌와 같다고 말합니다. 당신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라. 사랑의 기술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 남자. 왜 이러는 걸까요? 삶에 미련 따위 없던 남자 아이바 준. 그는 사신과의 계약을 통해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은시계를 갖는 대신 3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손에 넣은 은시계로 원하던 삶을 살던 어느 날 그는 한 소녀의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녀를 살리기 위해 몇 번이고 시간을 되돌리지만 매번 실패하는데요. 시간을 되돌리며 둘의 감정은 점점 사랑으로 발전해 가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삶에서 너로 인해 살고 싶은 삶으로 변해갑니다. 사랑을 통해 죽음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어느 날 내 죽음에 네가 들어왔다입니다. 오늘의 서평책은 서점의 역사를 다룬 책 서점의 시대입니다. 서점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향유하는 공간이죠.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향수에 기대어 공감을 얻으려는 책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서평자 정일영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책의 판매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종이책의 일부를 전자책이 대체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서점의 역사를 다룬 책이라니 신선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저자 특유의 집요함과 꼼꼼함으로 서점이 장식했던 한 시대를 기록한 성실한 역사서라고 말하며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책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시대에 쓰인 서점의 역사, 서점의 시대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한국인 최초 맨부커상 수상 작가 한강의 6번째 장편 소설 소년이 온다입니다. 고통스럽게 되살려낸 5월의 광주 이야기. 수많은 미디어의 추천을 받고 2017년 제20회 말라푸르테 문학상을 수상한 책입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 동안의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설 한강 소년이 온다입니다. 두 번째 책은 그러나 절망으로부터입니다. 위안의 본질에 대해서 사색하는 인문 에세이이며 뉴욕타임스 북리뷰의 강력 추천을 받은 책인데요. 부커상 최종 후보 작가 마이클 이그나티에프의 신작입니다. 삶을 뒤흔드는 상실과 고통,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품는다는 것에 대하여 그러나 절망으로부터입니다. 사랑을 테마로 오늘 모익지 함께 했는데요. 사랑이 어떤 건지 아주 조금은 더 알 수 있게 되셨나요? 다양한 테마로 또 다른 여행을 선사해주는 책 여행.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로 책을 탐험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모익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또 인사드릴게요.